사무실의 찬란한 형광등 불빛 아래 강서연은 묵묵히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옆모습은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주변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곳,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한성금융의 투자전략팀은 마치 거대한 정글과도 같았다. 매일같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맹수들처럼 팀원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끊임없이 우위를 점하려 했다. 그리고 그 먹잇감 중 하나가 바로 강서연이었다. 서연은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신입에 대한 그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처음에는 찬사로 시작되었으나 곧 질투와 시기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팀 내 실세로 군림하는 김 과장과 그의 충실한 추종자 이지은 대리는 서연을 향한 괴롭힘을 일상처럼 저질렀다. 그들의 괴롭힘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교묘하고 집요했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연에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은 다반사였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과장은 서연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턱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 대리, 어제 내가 지시한 자료, 분석 보고서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끝낼 수 있겠지. 이건 우리 팀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야. 실수하면 안 돼. 그의 말투는 명령조였고 보고서의 분량은 점심시간 전까지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김 과장과 이지은의 오기를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지만 언제나 허탕이었다. 서연은 마치 감정 없는 인형처럼 그들의 모든 공격을 담담히 받아냈다. 서연의 손목에는 오래되어 보이지만 정교하고 값비싼 디자인의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빗발의 은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섬세한 문양과 견고한 만듦새는 그 주인이 평범하지 않음을 짐작케 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끔 팔찌를 만지작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이 스쳤다. 또한 서연은 커피 대신 늘 직접 우려낸 특별한 허브티를 마셨다. 차 향기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웠으며 사무실의 인스턴트 커피 냄새 사이에서 홀로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그녀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면모를 암시하는 듯했다. 오전 내내 서연은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숫자들은 춤을 추고 그래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갔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분석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김 과장과 이지은은 서연의 책상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분명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해 허둥대는 서연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터였다. 정고 12시 정각.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프린터로 손을 뻗었다. 김 과장은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리, 설마 다 끝낸 건 아니겠지. 농담도 참. 그러나 프린터에서 깔끔하게 출력된 보고서가 서연의 손에 들리는 순간 김 과장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지은 역시 눈을 가늘게 뜨고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완벽한 형식과 내용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보고서를 김 과장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김 과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역력했다. 이지은은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어휴,
강대리 대단하네. 그래도 옷 하나 실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그녀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흠을 찾아내려는 비아냥거림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지은 대리님,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금융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글로벌 신시장 개척 투자안에 대한 최종 브리핑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막대한 규모였다. 브리핑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사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각 팀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강서연은 이 프로젝트의 자료 분석을 담당했기 때문에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발표는 김 과장이 맡았다. 그는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중반 핵심적인 데이터 수치와 관련된 슬라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김 과장이 기억하는 것과 달랐고 계산 결과 또한 이상하게 나왔다. 김 과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료를 뒤적거렸다. 이건 제가 확인한 자료와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입력한 숫자가 아닌데. 김 과장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임원들의 시선은 김 과장에게 집중되었다. 사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지은은 재빨리 김 과장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훑어보더니 문득 강소연을 향해 눈을 흘겼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김 과장에게 속삭였다. 과장님, 혹시 강 대리가 입력하다가 실수한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강 대리가 전담했었잖아요. 김 과장은 이지은의 말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은 듯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아,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강 대리가 최종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아마 강 대리가 막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책임 회피를 위한 필사적인 변명이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수많은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함께 미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제가 입력한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김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정확하다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수치가 네가 정확하다고 말하는 건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뻔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 당장 사과해. 서연은 김 과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앞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서연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능숙하게 몇 번의 키를 눌렀다. 그리고는 화면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그것은 해당 데이터의 원본 로그 기록이었다. 이것은 어제 저녁 7시 43분에 제가 최종 입력한 데이터 로그 기록입니다. 서연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새벽 2시 17분에 누군가 접속하여 해당 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변경된 시간과 접속 IP 주소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김 과장의 사무실 컴퓨터 IP 주소였다.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김 과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이지은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사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지만 이번에는 김 과장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서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그녀를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대담함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보여주었다. 회의는 갑작스러운 긴장감 속에 마무리되었고 김 과장은 사장에게 분려가 길고 긴 질책을 들었다. 서연은 다시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정글 같은 회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다. 회의실에서의 사건 이후 강서연을 향한 김 과장과 이지은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그들은 공개적인 비난 대신 더욱 음습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서연을 압박했다. 김 과장은 그녀에게 누구도 손대지 않는 잡무를 몰아주거나 중요하지 않은 회의에만 참석시키며 그녀를 팀 내에서 고립시켰다. 이지은은 서연이 사용하는 비품을 몰래 숨기거나 그녀의 보고서를 미리 가져가 내용을 슬쩍 고쳐놓는 등 사소하지만 신경을 긁는 행동을 일삼았다. 그들의 목적은 서연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업무를 처리했고 동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예상대로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자 김 과장과 이지은은 점점 더 심한 수단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팀의 중요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수천 건의 고객 정보가 뒤섞여버린 대형 사고였다. 시스템 관리팀은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김 과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강 대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백업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강 대리가 뭘 잘못 건드린 건 아니겠지?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백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럼 갑자기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다는 거야. 귀신이라도 와서 고쳤나? 책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풍겨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시선을 압도했다. 그는 바로 뉴욕지사에서 새로 부임한 신임 투자전략부문 이사 오민준이었다. 민준은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걸어 들어와 가장 상석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가 곧 김 과장을 향했다. 무슨 일입니까? 김 과장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김 과장은 갑작스러운 민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강 대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준은 김 과장의 말을 듣는 내내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동시에 깊은 체념 같은 것이 엿보였다. 민준은 데이터베이스 오류에 대한 보고서를 넘겨받아 꼼꼼히 살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서연은 질문에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답했다. 그녀의 답변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연의 설명을 들은 민준은 김 과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김 과장,
이 데이터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군요. 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외부에서 고의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 IP는 내부 만기군요. 민준의 시선은 다시 김 과장에게로 향했다. 김 과장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IT 보안팀에 즉시 조사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대리는 일단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소란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김 과장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서연을 향한 은밀한 보호였다. 민준은 서연의 억울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민준은 서연과 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 과장과 이지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서연이 처리하는 업무들을 은밀히 검토했다. 그럴수록 민준은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묵묵한 태도에 감탄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운 신입이 아니라 비범한 재능과 강인한 내면을 가진 인재였다. 한편 김 과장과 이지은은 민준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이 서연을 은근히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은 서연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괴롭힘은 이제 서연의 능력 자체를 폄하하고 그녀의 평판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서연이 실수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거나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강 대리, 지난번 글로벌 투자 보고서 말이야. 사실 허점이 많다는 소문이 돌던데 이지은이 다른 동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김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봐주셔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서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태도는 이지은과 김 과장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느 날 오후 한성금융본사에서 긴급 화재 경보가 울렸다. 회사 전체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연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빠르게 대피했지만 갑자기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공들여 분석한 회사 기밀이 담긴 핵심 프로젝트 자료였다. 이 자료는 회사의 향후 5년 사업 계획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향했다. 서연 씨 위험해요. 어디 가요? 뒤에서 이지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건물 안은 이미 비상등만 켜진 채 어둡고 고요했다. 비상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달려갔다. 자료는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챙겨들고 서둘러 출구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큰 폭발음과 함께 비상계단 통로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화재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다른 통로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비상 탈출구 지도를 떠올렸다. 그 지도는 건물 도면 뒤편에 작게 인쇄되어 있었고 일반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비상 통로를 표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 호기심이 많아 그런 세부 사항들을 눈여겨보았었다.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뚫고 비상 통로로 향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종종 데려가셨던 험난한 산길 트레킹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길을 잃는 법이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서연은 있는 힘껏 문을 밀었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무사히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그녀가 들고 나온 자료는 한성금융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문서였다. 건물 밖에서는 이미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민준 이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서둘러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괜찮아요. 대체 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까? 위험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질책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손에 들린 자료를 내밀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중요한 기밀이니까요. 민준은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다. 그는 서연의 대담함과 책임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 무사히 탈출한 것도 모자라 중요 자료까지 구해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응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죠? 보통은 패닉에 빠지기 쉬운데. 민준이 진지하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버릴 수 없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감이라 놀랍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의 시선은 서연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에 머물렀다. 그 팔찌 굉장히 독특하네요. 서연은 팔찌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주는 서연에게서 평범한 신입사원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남다른 배경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편 서연은 민준에게서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상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이 만남은 서연의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한성금융본사 화재 사건 이후 강서연을 향한 오민준 이사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서연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기기 시작했고 회의석상에서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민준의 행보는 김 과장과 이지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서연을 단순히 미모의 신입 정도로 치부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침착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지은은 서연이 민준 이사의 눈에 든 것을 질투하여 더욱 악랄한 소문을 퍼뜨렸다. 강 대리가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아부에서 프로젝트를 따냈대. 혹시 둘이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은 회사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서연은 또다시 이유 없는 따돌림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감정은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그녀를 괴롭히는 이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서연은 김 과장이 지정한 외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업무였지만 김 과장은 서연을 하루 종일 회사 밖으로 내보내 팀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서연은 불평 없이 기체에 올랐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회상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삶을 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총수 강태성 회장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만큼 자유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릴 때부터 경호원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모든 움직임은 감시를 받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황금 우리에 갇힌 새와 같았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거나 학교에서 평범하게 어울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태성그룹은 수십 년 전 강 회장의 아버지, 즉 서연의 할아버지가 작은 섬유회사로 시작하여 피와 땀으로 일궈낸 제국이었다. 강 회장은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아 혁신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M&A를 통해 그룹을 금융, IT,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딸이었다. 그는 딸을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때로는 과도한 집착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켰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답답하고 버거웠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갈망했고 자신만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2년 전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몰래 독립을 선언했다. 그녀는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작은 오피스텔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인 한성금융에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하지만 그녀의 신분을 감추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고 평생 몸에 밴 상류층의 습관들은 그녀가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손목의 팔찌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유일한 물건으로 그녀의 평범하지 않은 배경을 암시하는 몇 안 되는 증거 중 하나였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속박의 상징이기도 했다. 회상 끝,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서연은 익숙하지 않은 지방도시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그의 이름은 박성철이었다. 박성철은 과거 태성그룹의 고문 변호사였으며 강 회장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서연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왔던 인물이기도 했다. 박성철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서연 아가씨, 아니 강서연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
박성철은 서연의 옆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태성그룹 강 회장님의 따님께서 이런 곳에서 회사 업무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서연은 박성철의 말에 흠칫했다. 아버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태성그룹의 강서연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박성철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감탄한 듯했다. 과연 강 회장님의 따님답습니다. 고집도 남다르시군요. 하지만 이 세상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숨기고 싶어 하시는 이유를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묘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때 박성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예, 회장님, 지금 막 기차역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예,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철은 서연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 아가씨, 제가 지금 회장님께 급하게 보고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카페를 떠났다. 서연은 박성철과의 우연한 만남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숨겼다고 믿었던 과거가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박성철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까봐 불안했다. 한편 서울 한성금융본사에서는 김 과장과 이지은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지방으로 외근을 간 틈을 타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중요 파일들을 손상시키려 했다. 그들은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이거면 강 대리는 끝장이야. 이지은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오민준 이사가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정수기로 향하던 중 서연의 책상 주변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김 과장과 이지은이 서연의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민준은 그들의 행동을 멀리서 유심히 지켜보았다. 김 과장과 이지은은 민준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민준은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컴퓨터 화면에 뜨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김 과장과 이지은의 소행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곧바로 보안팀에 연락하여 서연의 컴퓨터를 검사하도록 지시했다. 보안팀은 컴퓨터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했고 해당 코드가 외부 USB를 통해 유입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김 과장과 이지은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가 어젯밤 보안팀에 의해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과장과 이지은은 서연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김 과장은 회의에서 서연에게 어제 중요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 강 대리, 어제 그 중요한 자료를 왜 아직도 안 보낸 거야? 혹시 또 컴퓨터에 문제라도 생겼나? 지난번 데이터 오류도 그렇고. 강 대리 컴퓨터는 늘 말썽이군. 김 과장은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보낼 자료는 모두 어젯밤에 전송했습니다. 과장님, 김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마, 내 메일함에는 아무것도 안 와 있어. 그때 오민준 이사가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김 과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 과장, 강 대리가 보낸 자료는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강 대리 컴퓨터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 보안팀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료가 저에게 자동으로 백업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는 김 과장과 이 대리가 어젯밤 강 대리 자리에 몰래 접속하여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군요. 민준의 말에 김 과장과 이지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서연 역시 예상치 못한 진실에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김 과장과 이지은의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을 폭로했다. 그는 보안팀의 보고서와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다른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 과장과 이지은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한성금융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과장과 이지은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내부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강서연의 숨겨진 능력과 침착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괴롭힘당하는 예쁜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존재였고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주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 과장과 이지은의 음모가 발각된 후 한성금융 내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두 사람은 내부 감사를 받으며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회사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연을 괴롭히던 다른 동료들 역시 슬금슬금 그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서연의 주변에 감돌던 차가운 시선들은 점차 경애와 존경으로 바뀌어갔다. 오민준 이사는 서연에게 더욱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과장과 이지은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이 서연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특히 이지은은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녀는 서연의 외모, 능력, 그리고 오민준 이사의 신뢰까지도 질투했다. 이지은은 김 과장과 함께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은 퇴근 후 홀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갑고 을씨년스러웠다. 그때 깡마르고 지쳐 보이는 한 마리의 유기견이 서연의 발치에 다가왔다. 녀석은 갈색 털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진돗개 같았는데 앙상한 몸과 슬픈 눈빛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육포를 꺼내 녀석에게 내밀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육포를 받아먹더니 이내 서연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서연은 녀석의 따뜻한 천에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녀는 녀석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녀석의 목줄에는 이름표가 없었고 주인 없는 떠돌이 개 같았다. 집에 갈 곳이 없는 거니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녀석에게 물었다. 녀석은 서연의 말뜻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서연은 녀석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녀석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마루는 하늘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녀석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마루는 서연의 집에 온 첫날부터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연의 외로웠던 일상에 마루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었다. 며칠 후 이지은은 서연의 회사 이메일로 익명의 파일을 보냈다. 파일명은 강서연 비리 증거였다. 호기심에 파일을 연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파일 안에는 서연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조작된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그녀가 태성그룹 강 회장의 숨겨진 딸이며 그 배경을 이용해 한성금융에 부당하게 입사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조작된 내용이었지만 교묘하게 짜맞춰진 증거들은 제법 그럴듯했다. 이지은은 이 조작된 파일을 언론에 제보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해고되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랐다. 김 과장은 이지은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연에 대한 증오심이 그를 눈멀게 했다. 그들은 서연의 파멸을 위해 기꺼이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지은이 보낸 파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인 태성그룹 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파일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지은은 파일을 열람하는 순간 자동으로 언론사 몇 군데에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곧바로 오민준 이사를 찾아갔다. 민준은 서연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은의 음모를 설명하고 자신이 받은 파일을 보여주었다. 민준은 파일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다. 진정하세요. 서연 씨,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준은 즉시 언론사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기사가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파일은 여러 언론사에 전송된 상태였고 일부 언론사는 기사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지금 이지은의 악의적인 공격을 막으려면 서연 씨의 정체를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그룹 강 회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 모든 조작된 증거들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사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지금 밝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민주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상황이 너무나 위급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서연 씨의 명예와 이 회사의 평판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박성철 변호사였다. 박성철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에 대한 이상한 제보를 받으셨습니다. 한성금융에서 아가씨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무척 노발대발하고 계십니다. 서연은 박성철에게 민준과 함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아가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신분을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서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결국 그녀의 삶을 다시 덮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강서연에 대한 스캔들로 시끄러웠다.
한성금융신입사원 알고 보니 재벌가 딸,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사의 톱을 장식했다. 태성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강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한성금융에 연락을 취했다. 한성금융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회장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았고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 과장과 이지은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고 환호했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 회장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 태성그룹의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을 한성금융으로 보냈다. 법무팀장은 오민준 이사와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듣고 서연이 보여준 조작된 파일과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했다. 민준은 모든 상황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서연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김 과장과 이지은이 서연을 악의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들의 소행임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서연의 집에서는 마루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마루는 며칠 전부터 서연의 가방에서 나는 낯선 냄새에 계속해서 반응했다. 서연의 가방에는 이지은이 보냈던 조작된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집에서 USB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루는 그 USB에서 나는 미묘한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서연의 가방 주변을 맴돌며 짖었다. 서연은 마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마루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잠든 사이 마루는 서연의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거실 바닥에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USB를 앞발로 툭툭 치며 낑낑거렸다. 마치 서연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USB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루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이내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USB를 들고 오민준 이사를 찾아갔다. 민준은 USB를 건네받아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놀랍게도 USB 내부에서는 조작된 파일 외에 이지은과 김 과장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음모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숨겨진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이 파일에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마루가 찾아낸 USB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된 것이다. 마루의 예상치 못한 활약은 서연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마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마루야, 네가 나를 살렸어. 이 새로운 증거는 언론 보도를 뒤집고 서연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태성그룹 법무팀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언론의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이지은과 김 과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했다. 한성금융 역시 김 과장과 이지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재개했다. 모든 것이 서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비밀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강서연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복잡해질 것이었다. 이지은과 김 과장의 음모가 마루가 찾아낸 USB 덕분에 만천에 드러나자 한성금융본사는 폭풍의 눈이 되었다. 태성그룹 강 회장은 딸 강서연을 향한 언론의 공격과 회사 내부의 악의적인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인 법무팀장과 위기관리팀을 한성금융으로 급파했다. 그들의 지시를 받은 한성금융감사팀은 김 과장과 이지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재개했다. 오민준 이사는 강서연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태성그룹 법무팀장에게 마루가 찾아낸 USB와 그 안에 숨겨진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 이메일에는 이지은과 김 과장이 강서연을 모함하고 회사 기밀을 유출시키려 했던 모든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서연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던 과정까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선 명백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사내 기밀 유출 시도입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편 서연의 신분이 밝혀진 후 그녀의 주변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질투와 비난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일부 동료들은 그녀에게 아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런 변화가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배경 때문에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직 오민준 이사만이 그녀를 이전과 다름없이 대하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었다. 이지은과 김 과장은 자신들의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이지은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녀는 김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김 과장 역시 이지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부 감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김 과장과 이지은의 행적은 낱낱이 파헤쳐졌다.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그들이 조직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악용하고 내부 기밀에 접근하려 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특히 이지은은 김 과장과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한 투자 정보를 빼돌려 외부에 넘기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들의 악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광범위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딸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에 죄책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이지은과 김 과장을 해고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태성그룹 법무팀은 한성금융과 협력하여 즉시 이지은과 김 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한성금융에서는 긴급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사회 의장은 강 회장에게 깊이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오민준 이사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를 밝혀내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고 그의 명석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은 모든 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주는 이사회에서 서연의 능력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회사의 소중한 인재임을 강조했다. 서연은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이상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민준 이사에게 부탁하여 김 과장과 이지은이 있는 감사팀 조사실로 찾아갔다. 조사실 안은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김 과장과 이지은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은 고개를 들었다. 이지은의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와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김 과장은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강 대리, 아니 서연 아가씨. 김 과장이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과장님, 이지은 대리님, 저는 단 한 번도 두 분께 해를 끼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저를 망가뜨리려 했습니까? 이지은은 서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두 분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가진 것을 질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것을 무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 우리가 발버둥 쳐도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는 너처럼 쉽게 성공할 수 없다고. 너 같은 애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너무나 역겨웠어. 그녀의 말에는 뒤틀린 질투심과 열등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지은의 말을 듣고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제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저 나름의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그 누구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제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은 이지은의 마음을 조금 흔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오는 너무나 깊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악행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하여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성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김 과장과 이지은을 노려보았다. 두 사람은 회장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조사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강 회장은 이지은과 김 과장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들의 미래는 절망으로 물들었다. 이지은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김 과장 역시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회장님, 서연 아가씨,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서연의 손을 잡고 조사실을 나섰다. 서연은 조사실을 나서기 전 이지은과 김 과장을 향해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그들에게 동정심이나 분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파멸은 그녀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한성금융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회사 내의 부패와 비리는 뿌리 뽑혔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되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태성그룹 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한성금융의 직원으로 남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연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딸의 강인함과 독립성에 감탄했다. 오민준 이사는 서연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믿고 지지했으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오민준,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마루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지은과 김 과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한성금융에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태성그룹 강태성 회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회사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강 회장은 한성금융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오민준 이사는 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개혁을 주도했다. 민주는 부도덕한 임직원들을 정리하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발탁하며 회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강서연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서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뒷배 있는 재벌가 딸이 아닌 탁월한 능력과 강인한 내면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녀를 괴롭히던 동료들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했고, 서연은 그들을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다. 이지은과 김 과장은 구속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숨겨진 배후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고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다. 특히 이지은은 서연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서연을 향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오민준 이사와 함께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늦은 밤 퇴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의 차로 향하고 있었다. 주차장은 조용하고 한산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서연을 덮쳤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강서연, 내 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경악했다. 구속된 이지은이 어떻게 이곳에 나타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이지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서연에게 덤벼들었다. 오민준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지은의 칼을 막기 위해 맨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칼날이 민준의 손바닥을 깊숙이 베었다. 민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서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지은을 제압하려 했다.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 민준의 뒤에서 그를 가격했다. 김 과장이었다. 그는 이지은과 함께 탈옥한 것이 분명했다. 김 과장은 민준을 붙잡고 이지은은 다시 서연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서연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주차장 한쪽에서 번개처럼 달려온 그림자가 이지은에게 덮쳐들었다. 크르릉 맹렬한 소리와 함께 이지은의 손에 들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루였다. 마루는 이지은의 팔을 물고 늘어졌고 이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마루는 서연의 위험을 직감하고 집에서부터 그녀를 몰래 따라왔던 것이다. 이지은은 마루를 발로 차려 했지만 마루는 끈질기게 그녀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그 틈을 타 오민준은 김 과장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마루에게 외쳤다. 마루야, 이리 와. 마루는 서연과 민준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자. 이지은을 놓고 서연의 품으로 달려왔다. 김 과장은 마루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민준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민준을 붙잡고 내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김 과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서연은 마루를 진정시키고 민준과 김 과장의 몸싸움을 지켜보았다. 김 과장은 분노에 눈이 멀어 무자비하게 민준을 공격했다. 민준의 손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강 회장의 딸로서 그리고 한성금융의 핵심 인재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상벨이 들어왔다. 김 과장, 이지은,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서연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김 과장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민준의 뒤로 돌아가 비상벨을 눌렀다. 동시에 주차장 전체에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밝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지은은 비상벨 소리에 놀라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마루는 그녀의 다리를 물고 쓰러뜨렸다. 김 과장 역시 비상등이 켜지자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들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보안팀 직원들이 비상벨 소리를 듣고 주차장으로 달려왔다. 보안팀은 즉시 김 과장과 이지은을 제압했다. 그들은 탈옥수 신분으로 다시 체포되었고 더욱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었다. 민준은 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서연을 꽉 안아주었다. 서연은 민준의 다친 손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마루는 서연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족과도 같아봤다. 이 사건은 강 회장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딸이 납치될 뻔했다는 사실에 경노했고 이지은과 김 과장의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 이지은과 김 과장의 탈옥을 도운 것은 태성그룹의 경쟁사인 신화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화그룹 회장은 한성금융의 개혁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자 이지은과 김 과장을 이용하여 강서연을 제거하고 한성금융의 혼란을 주려 했던 것이다. 강 회장은 신화그룹 회장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태성그룹과 신화그룹 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고 언론은 이 재벌가 싸움을 대서특필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싸움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오민준 곁에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오민준과 함께 신화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력으로 신화그룹의 숨겨진 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냈다. 민준은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을 뒷받침했다. 마루 역시 그들의 곁을 지키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마루는 신화그룹 회장의 별장에서 발견된 USB를 찾아내기도 했는데 그 USB에는 신화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담겨 있었다. 마루의 천재적인 후각과 충성심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신화그룹 회장은 자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자 궁지에 몰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을 다시 한번 노렸다. 그는 서연을 납치하여 강 회장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다. 서연은 혼자 퇴근하던 길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납치되었다. 민준은 서연의 납치 소식을 듣고 절망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 회장과 협력하여 서연을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마루는 서연이 납치된 장소에서 떨어진 서연의 손수건 냄새를 맡고 필사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마루의 후각은 놀라웠고 그들은 마루가 이끄는 대로 수색을 시작했다. 서연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폐쇄된 창고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신화그룹 회장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강서연, 내 아버지를 끌어내리려면 네가 필요하다.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그녀는 강 회장의 딸이었다. 그리고 오민준이 그녀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묶인 밧줄을 풀려 애썼다. 그녀는 손목의 팔찌를 이용해 밧줄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치며 선물했던 작은 칼날이 숨겨진 특별한 도구였다.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납치된 강서연은 폐쇄된 창고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신화그룹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네 안에 숨겨진 힘을 믿어라. 서연은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이용해 묶인 밧줄을 끊으려 애썼다. 팔찌 속의 작은 칼날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밧줄을 조금씩 긁어내기 시작했고 서연의 손목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오민준 이사와 강태성 회장은 서연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서연의 행방을 추적했다. 민주는 마루와 함께 납치 현장 주변을 수색하며 서연의 흔적을 쫓았다. 마루는 서연의 손수건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달려나갔고 민주는 마루의 안내에 따라 좁은 골목길과 폐쇄된 건물들을 헤치고 나갔다. 마루의 충성심과 뛰어난 후각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마루는 결국 서연이 갇혀있는 창고 앞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창고 문을 향해 지저대며 발로 긁어댔다. 민주는 마루의 행동을 보고 이곳이 서연이 갇힌 곳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강 회장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알리고 혼자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민주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손발이 묶인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했다. 신화그룹 회장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오민준 이사, 용감하긴 하지만 어리석군요. 혼자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의 뒤에서 거구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민준을 애워쌌다. 민준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맞서 싸웠다. 민준은 비록 한성금융의 이사였지만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의 몸놀림은 날렵하고 정확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서연은 민준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끊어내고 있었다. 싸움이 한창 진행될 때였다. 갑자기 창고 문이 박살나며 거대한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성 회장과 그의 정예 경호원들이었다. 강 회장은 민준의 다친 모습을 보고 경노했다. 그는 신화그룹 회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오늘 여기서 너의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강 회장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신화그룹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신화그룹 회장은 궁지에 몰렸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서연에게 칼을 휘둘렀다. 강서연, 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너만 없었다면
그 순간 서연은 마침내 밧줄을 끊어내고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몸을 날려 칼날을 피하고 신화그룹 회장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서연은 이미 이전의 나약한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오며 강해졌고 그녀 안에 잠재된 힘을 일깨웠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신화그룹 회장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저항에 당황했고 그 틈을 타 강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다친 손을 치료해 주었다. 이사님, 아니,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서연 씨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는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마루는 그들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태성그룹과 신화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은 신화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막을 내렸고 신화그룹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언론은 강서연의 숨겨진 신분과 그녀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벌가 숨겨진 딸이 아닌 용감한 여인 강서연으로 기억되었다. 강태성 회장은 딸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아, 그동안 아버지가 너를 너무 억압하고 간섭했구나. 네가 이렇게 훌륭하고 강한 아이인 줄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부녀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고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태성그룹의 계열사인 한성금융의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다. 오민준 이사는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이끌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마루는 서연의 영원한 수호견이자 가족이 되었다. 녀석은 언제나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unconditional love를 주었다. 마루의 존재는 서연의 삶에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김 과장과 이지은은 모든 죄가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질투가 불러온 비참한 결과에 직면하여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증오가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다. 강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쳐 결국에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강서연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충직한 마루와 함께 밝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